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늘의 깃틀. 자연계에서 인간들은 관찰과 사유를 통해 불완전하더라도 절대적 개념들의 일부를 파악해 현실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우스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쿨롱의 법칙 등은 절대적 개념들에 속하는 것 등을 탐구하여 수학과 결합하여 표현된 것이고, 이러한 규칙들은 물질과 결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발명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물리학에서도 그러한 법칙들이 어떠한 절대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는지 원인을 밝혀내지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죠. 물리학에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작업은 가능합니다. 사회라는 문명이 생성되면 사회 흐름에서 핵심 형식들이 필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일정한 형식이 필연적으로 형성됨을 가리킵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죠. 자연계에서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그러한 것들을 있게 하는 섭리가 발견되죠. 사회 역시 뭔가요? 자연계에 속하죠. 자연계의 일부가 변해서 생성된 것이 사회죠. 그래요. 그렇다면 사회가 자연계의 일부라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섭리가 사회에서 발견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필연적으로 생성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 가족이라는 집단이 필연적으로 생성됩니다. 다른 핵심 형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깃틀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러한 핵심 형식들 및 이외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형식들의 현현 및 변화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선악편을 다룰 때 절대자의 판멸 공식을 언급했죠. 주석 있죠. 태극신검 2부 페이지 97페이지에서 언급했어요. 이 공식 역시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늘의 깃틀을 깊이 탐구하며 수학과 결합하여 규칙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절대적 개념들 및 형식들을 언급했으며 수학과 결합하는 방식 역시 예언법에서 언급했죠. 태극신검 3부 71페이지에서 79페이지 사이에 있죠. 시간을 두고 자료를 모은 뒤 조용히 탐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깃털을 간주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질과 현상. 본질은 참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참된 뜻. 어떤가는 신의 뜻이 되겠죠. 1894년 동학 농민운동, 1960년 4.19 의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시위, 1789년 프랑스 혁명, 2011년 시리아 내전 등 본질은 폭동이나 드러나는 형상은 제각각입니다. 현상은 제각각이라도 현상 속에 감추어진 참된 뜻은 폭동으로서 같다는 거예요. 사회가 양적 성장하면 정치 체계에서 생성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역시 본질은 같으나 드러나는 현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드러나는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본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 하더라도 인간들은 대체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현상에 부딪히면 그 현상을 과거와는 다른 별개의 특수한 사건으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보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면 본질은 폭동인데 싫어하잖아요. 다른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어떠한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다 참여한 이들은 참여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함을 부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별 볼 일 없는 관념들을 대단한 관념으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관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다수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수결의 원칙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 이들이 많죠. 정치 체계의 기반이 되는 다수의 인간들이 소수가 될 때 정치 체계에서는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선 3대 민주주의는 뭘까요? 과거에는 공적 영역이 사적으로 이용됐죠. 세습도 되고 그 다수결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정치 제도라는 것은 사리사욕에 입각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수단으로 뭐 선거도 도입되고 그러겠죠. 다수결의 원칙도 도입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곧 민주정치 제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승패는 사회적 위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수는 사회적 위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위력에는 다수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중요한 요인들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위력이 꼭 다수에 의한 요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력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현 시대 정치 영역에 존재하는 위치에 세습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공적 개념의 생성 발전으로 인한 것이며 입법부를 선거로 구성하는 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공적 개념의 결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즉 정치 영역을 구성하는 방식과 운영 규칙이 변한 것이지 정치 영역의 본질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기능이 변한 건 없다는 말이겠죠. 본질적인 기능이. 근래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목적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시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정치 영역은 언제나 소수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지 입법, 사법, 행정에 신경 쓰며 참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만약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참여하게 한다면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없어 사회는 파괴될 것이고 원하는 국민들만 참여하게 한다면 특정 인간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겠죠. 그것은 사리사욕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3대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잘못된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 오히려 다수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에 정치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서 탐구할 수 없으며 이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감정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2017년 당시를 얘기하죠. 원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요. 과학적으로 위험한지 위험이 없는지 경제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위험이 존재한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정성을 더 높여 건축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 영역은 앞으로도 소수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되게 전문적이죠. 사소한 정책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제 정책이건 뭐 어떤 정책이건 국방 정책이건 따라서 필요 없는 데에 신경 쓰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 특정 인간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양적 성장, 정의 실현에 필요한 사람들을
정치 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한해 전체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모두 표현하게 해서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하게 하는 게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부가 하는 일은 대부분 일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을 때 전문가한테까지 의사한테까지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치료하는 경우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다른 제도를 지지하고 만드는 것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걸로 그렇게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사람 선거를 하게 되면 능히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뭐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직에 임명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나요? 원정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민들로 구성된 어떤 집단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을 결정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폐기됐죠. 그런 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로 보관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국가적으로 비축을 하는데 목적은 국가적 위기 도래 시 비축한 물자를 사용하고 어려움에 처한 인간이나 집단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능은 고대 국가에서도 수행했죠. 이 기능은 과거부터 위력을 지닌 인간들, 귀족들에 의해 악용되었습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인간들이 생존을 담보로 고리를 취함으로써 이 기능이 악용되어 많은 폐단을 낳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발견되죠. 고리에 시달리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전재산을 위력을 지닌 자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는 빈민과 노예를 낳는 핵심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존재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리를 이용한 수탈, 신종 등급을 정하여 고리를 정당화하여 금융기관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와 달라진 것은 형태이지 본질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위력이 큰 집단이 합법적으로 위력이 미약한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고리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정도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본질은 같다.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능은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하여 형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동학 농민 운동에서도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폐정계획안 12조항 12조항 중 11번째 조항이 공사체를 막론하고 지난 것은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통한 수탈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빈민들을 양성시켜 사회의 양적 성장을 저해하고 정의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래요. (1998년) 여신전문금융법이 시행되어 캐피탈사나 카드사 형태로 합법적으로 고리를 통해 수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죠. 처음 법 제정 시 50%까지 고리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1년 개정되어 39%까지 고리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의 삼정의 문란을 비난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권력투쟁과 정치엔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로 보통 이해되죠. 권력 투쟁도 정치로 이해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정치로 이해되죠. 선거로 인해 당선되었다 해서 민주정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리를 합법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고리를 통한 수탈. 이 역시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이니 확실히 심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는 반란이나 폭동이 강직된 악을 감지하고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폭동이 일어나면 폭동 속에는 악이 간직되어 있죠. 사회가 위험해지죠. 조선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동학농민운동 역시 조선 멸망의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악에도 정도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리를 통해 국민들을 약탈하고자 하는 악은 반란이나 폭동에 간직된 악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며 이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일종의 폭동인데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죠. 고리를 통한 수탈, 그것도 악이겠죠. 예를 들어서 고리를 통한 수탈이 없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도 더 상위에 있는 거죠. 폭동을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은 워낙 은밀하여 인식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건 일정한 시기에는 만연화되고 당연시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인식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존재합니다. 주석이 있죠. 현 시대는 없냐? 많이 개화돼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참듯이 같은 현상이 현 시대에서도 일어나죠. 주석이 있죠. 2022년에서 2023년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고금리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역시 고리를 통한 수탈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중앙은행 역시 일종의 정부 기관이라 볼 수 있죠. 정부 기관이 대놓고 현 시대에서도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가 형태의 흥망성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형태들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쳤습니다. 로마도 원나라도 오스만 제국 등과 같은 거대한 제국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흥망성쇠는 늘 있는 거죠. 그러한 형식은.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 고려, 조선 역시 흥망성쇠의 역사 과정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가를 유지하는 세력보다 더 강한 위력을 지닌 존재가 기존의 세력을 멸망시켰기 때문인데 그 존재는 타국일 수도 있고 내부에 존재하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세력에 의한 흥망성쇠를 우선 고찰해 보겠습니다. 고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형태의 끝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 위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기존의 귀족 및 지지 기반의 몰락을 일으켜 토지의 재분배로 이어지게 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망국에 이르게 하였으나 배정계획안 12조항 12번째 항을 보면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토지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하였다면 그래요. 기존의 귀족 및 지지 기반이 몰락하면 토지의 재분배가 이어졌겠죠. 그래요. 그리하여 새로운 국가 형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새로운 귀족을 형성시키고 새로 형성된 귀족들은 위력을 키우고자 다양한 방식, 즉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불을 내려고 합니다. 이는 빈민들을 양산시키며 반대 세력의 위력을 강화합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죠. 재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빈민들의 수가 증가하면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가 되고 그의 위력이 귀족들이 지닌 위력보다 커지면 정치 영역에서 변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위력이 커진 반대 세력을 주도하는 인간들은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지식인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농민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몽골은 현재 중국 영토와
몽고 영토를 합쳐 원나라를 건국하는데 존속기간이 1271년부터 1368년이니 100년이 채 안됩니다. 원나라의 중심 세력은 신분을 4개로 나누었는데 최고 신분은 몽고인들이었고 네 번째 최하층 신분은 중국 한족이었습니다. 즉 차별적 대우를 하였는데 최고 신분은 전체 인구 2%가 되지 못하였고 최하층 신분은 80%가 넘었으니 무력을 중심으로 한 위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80%를 기반으로 한 주권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명나라를 세운 것도 80%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변 원에 의해 멸망한 홍나라의 왕한서의 신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송나라 역시 대지주들이 고리를 이용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수탈했음을 청묘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소농에게 식량과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청묘법입니다. 그래요. 조선의 황국과 비슷하죠. 또한 시역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국가에서 낮은 이자로 중소상인에게 대여해주는 것으로 대상인의 고리를 통해 중소상인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왕한서의 신법은 일시적으로 시행되다가 중단됩니다. 이런 법을 시행하면 이익을 보는 이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대표적인 예로는 방정균세법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토지에. 정책들이 있었는데 당시 위력을 지닌 중심 세력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명법, 시역법 두 가지만 시행했다면 왕한석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송나라는 멸망하기 직전까지 흥망성쇠 과정 중에서 망으로 향하는 도정에서 몽고라는 군사 강국에 의해 멸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 후기와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고리를 통한 뭐 수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수탈이 일어났겠죠. 조선의 멸망이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원나라의 인구의 80%는 한족이었다고 하죠. 그런 많은 인구가 일심단계라면 멸망할 리가 없죠. 그래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멸망 역시 본질은 송나라와 같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삼정의 문란을 통한 수탈 및 농민들의 몰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군사력과 경제력, 즉 위력이 압도적인 일본에 의해 멸망당하고 흡수된 것입니다. 그렇죠. 수탈로 인해서 국민들이 민심은 떠나고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에 의해 흡수되죠. 조선은 멸망하고 말죠. 조선 정부는. 이로써 타국에 의한 멸망도 일부 고찰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국에 의한 것은 국가 간의 위력에 의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흥하더라도 압도적인 위력을 지닌 국가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망으로 향하는 도중 위력이 강한 국가에 의해 멸망당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국가 역시 흥망성쇠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개척을 통해 양적 팽창을 통한 번영을 누린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2차 대전 후 경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지거나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폭동을 일으키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공산화되는데 이에 1947년 유럽 국가들이 공산화 방지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원조 정책 마셜 플랜을 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6년 영국은 한때 한국처럼 IMF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가는 국가 역시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일본 역시 1970년까지 고도성장을 하였지만 이후에는 저성장을 하며 쇠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대 농경국가와의 차이점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을 다루게 되었다는 점과 국민들 모두가 인격 개념의 발전으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정치체계의 최고 지도층을 구성할 때 선거라는 형식이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농경국가에는 고대 농경국가와 현대 농경국가로 분리됩니다. 현대도 농경국가가 있을 수 있죠. 농업을 중시하는. 고대 농경국가에서 농작물의 생산 목적은 생산자가 소비하는 자급 조작을 위한 것이지만 현대 농경국가에서 농작물의 생산 목적은 상품화하여 가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구별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생산하냐에 따라서 구별되죠. 영국의 경우 살펴보면 정권이 일정 기간 지나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정권 교체를 하는 형태인데, 그래요. 영국은 왜 어떻게 하다가 IMF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회주의 정책이 시행되다가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사회주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IMF 사태를 겪게 된 거죠. 망한 건 아니지만 몰락 많이 쇠약해진 거죠. IMF 사태가 일어날 때 노동당이 사회주의 정책을 썼잖아요. 국유화하고. 위력의 변화의 핵심 요인은 양적 성장과 정의 실현입니다.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장기간 미약하다면 정당들의 위력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흥망성쇠의 핵심적인 원인은 선천적인 흐름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려면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하늘을 날 수 있게 되고 자연계의 섭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신도 하는 거는 다 섭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회 속에서 섭리를 발견해서 섭리를 이용하면 흥망성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흥하고 성하기만 하면 좋겠으나 선천적인 흐름에 맡기기만 하면 망하거나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윤을 관리하여 비옥 환경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정의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공정한 기회를 확립시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업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악에 근거한 행위는 불법화하여 근절화하고 양적 성장과 정의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을 새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본질과 현상의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다양한 현상들 속에 간직된 공통된 개념이 본질이 됩니다. 본질이 시대의 공간별 특수성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된 개념. 현상들 속에 간직된 참된 뜻이 되겠죠. 저 뜻자의 뜻. 본질이 시대별 공간별 특성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포착된 고대 시대의 깨달은 자들은 개념과 본질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개념과 본질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개념이 꼴 본질이라고 생각하여 개념과 본질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개념이나 본질을 이데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도 개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제 틀 그만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일동이 즉 유기 한 번 움직이면 기가 된다. 기는 본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즉 마음이 한 번 움직이면 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기다.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것은 다 기가 있겠죠. 짐승에게도 기가 있고 어떤 간은 신에게도 기가 있고 인간에게도 기가 있고 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이점 지속. 우리들 인간의 생각은 무척 지극히 빠르다. 삽경일망령. 순식간에 하나의 헛된 생각이 즉 일호흡 응지 한 번의 호흡과 같이 일어난다. 들이쉬고 내쉰다. 호흡은 그래요. 뭔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냄새, 소리, 모양과 같은 표상이 나타나는 것과 뜻을 이루어진 관념이 나타나는 것. 그래요. 그것을 들숨, 날숨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고, 내호흡, 여, 외호흡, 여, 성량, 상수. 내호흡은 뭘까요? 마음에서 절로 일어나는 생각을 가리키겠죠. 마음에서 절로 표상이나 관념이 일어날 수 있죠. 외호흡은 뭘까요, 그러면? 사물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리키겠죠. 그래요. 그러한 내호흡과 외호흡이
서로 메아리 치며 따른다. 서로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마음에서 기들이 생겨난다. 헛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1일 6이 만식. 하루에 수만 번이 호흡이 있다. 수만 번이 헛된 생각을 한다. 이 말이겠죠. 즉 6이 만왕력. 즉 하루에 수만 가지 헛된 생각을 하고 산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의리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헛된 생각만 하고 하루에 수만 번의 헛된 생각만 하죠. 평생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해 놨겠죠. 신명, 누진여, 목, 고해 사이. 신의 밝음. 의리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의리작용, 영의작용, 영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혼의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단어에 따라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요. 의리작용이 새어나가서 다 한다. 그런 식으로 살면 그것은 마치 나무가 말라서 재가 되어 죽는 것과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도식은 뭐가 되나요? 회강 도식이죠. 제사장은 돌리면 비춘다. 즉 어떤가는 회강은 어떤가는 의리작용을 일으켜서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조식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바르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어떤가는 신과 바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가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되겠죠. 참뜻 마음이 변해서 생기는 대상을 뭉뚱그려 기라고 부를 수 있다. 짐승에게도 기가 있고 인간에게도 기가 있고 어떤가는 신에게도 기가 있다. 짐승에게도 인간에게도 어떤가는 신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과 공간과 같은 것 역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니 일종의 기로 볼 수 있다.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기가 생겨나는데 이 기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어떤 생각이며 한 호흡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호흡은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관념과 형상이나 소리와 같은 표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내 호흡은 마음에서 절로 일어나는 길을 가리키고 내 호흡은 육체로 경험하면서 마음에 나타나는 길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기는 메아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루에 수만 번의 호흡을 하는데 이는 수만 번의 헛된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면 의리작용은 약화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나무가 말라서 재가 되어 죽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